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의 용사들, 오늘 월요일 저녁인데요. 8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희들의 단독 보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다시 8시로 되돌렸기 때문입니까? 세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박수 보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지호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김지호 대변인. 아유. 반갑습니다. 야, 이분뉴스 대표기자 강지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조입니다. 이름이 같다는 거를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점점점 맹활약 중인 장용진 TV의 장용진 대표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열심히 좀 달리기 위해서 순시민님 안녕하세요. 짱님도 오셨고요. 박철현님 고맙습니다. 강순영님도 와주셨네요. 그랜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X님 8시로 되돌려서 8시 이 시간이 좋습니다. 고추알몸님, 미라클님, 강조기자 화이팅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강조기자의 팬인데 강조기자 때문에 오늘 이 방송 오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강경호님도 감사드리고요. 영권사랑님 그리고 양철윤님 고맙습니다. 대법원 1년 예산 1억 원으로 삭감하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놓고 과연 종이로 출력하지 않은 것은 불법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게 국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이 내용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 불법이다 라고 확정할 만한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여러 취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늘 왜 대법원이 불법을 스스로 확인해 줬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종이 기록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종이 기록이 법적 효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은 종이 기록으로 지금까지 봐왔고 전자문서나 형사사건 관련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전자문서로 본 적이 있느냐. 전자문서로 자신은 형사법 관련해서는 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대법관들에게도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형사사건 관련해서는 종이 기록으로만 봤지 전자문서로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자, 일단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저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하고도 통화하면서 이제 저까지 들었는데 대법원에 직접 가서 현장 국정감사를 한 게 며칠 됐습니까? 지난주 수목 정도 되죠. 그렇죠. 그때 점심을 같이 했다. 예. 그건 보도에 나왔었죠. 예. 그러면 그 점심 식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식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저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취재를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떤 과정에서 나온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록 자체를 어떻게 보고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7만 페이지를 어떻게 봤냐, 전자문서로 봤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서영교 의원의 저 인터뷰를 보면은 그때 어떤 대법관이 뭔가 이 부분 관련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고요. 아무래도 법관들은 저런 내용을 다 알았겠죠. 근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따지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도 이상하게 재판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적인 어떤 의혹도 높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로그 기록도 보여달라, 복사를 했으면 어디서 복사했냐,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말이 좀 헛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것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캐치를 해서 법 규정을 찾아내서
지금 불법성을 발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유추합니다. 자, 밑에 이제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때 전자기록 보는 건 불법인 걸 알고 있었다라고 네. 그 불법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불법이다라고 이제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들었던 쪽이 여러 경로가 있어서 우리 장윤긴 기자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도 그렇습니다. 대법관하고 뭐 몇 분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니 종이로 봤냐 아니면 이걸로 봤냐 뭐 전자문서로 봤냐 뭐로 본 겁니까? 좀 우리 좀 내막이나 좀 합시다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대법관이 실은 이 종이로 안 보면 불법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한 거로는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전자문서로 봤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봤다는 말을 안 하지만 그렇지만 설령 전자문서로 봤다 하더라도 불법이다. 그러니까 전자문서로도 보지도 않았으나 설령 전자문서로 보았다 하더라도 불법이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이 문서를 보지 않으면 불법이다라고 했던 발언에 불법이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뒤에 물어봤을 때 불법이다 아니다도 명확하게 얘기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얼버무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네. 어쨌든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의 목소리로 직접 전자문서가 아니라 종이문서 보지 않으면 네. 이거 불법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강조 대변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강조 대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국감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 국감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 속에서 밥을 먹게 됐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 내에서는 이게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원래 처음에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서 이제 종이 기록을 봐야지만 이제 합법적인 거고 전자 기록을 보면 이제 불법적이다는 이야기를 나왔는데 이게 형사 이 법에서 10월 10일부터 올해 10월 10일부터 이제 전자 기록을 봐도 이제 합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전자 기록을 보는 것은 이제 불법이라고 내용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것도 대법원에서 오찬 회동을 하면서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서 몇몇 대법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종이로 보지 않으면 불법이다라고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또는 국정감사에서 밝히는 것은 간접화법으로 이 사람은 지금 당연히 그 재판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원을 통해서 전달한 것들은 아주 애매모호한데 대법관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확인된 마당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죠.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들도 종이로 봤냐? 이렇게 따져보면 저는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이로 안 보고 그냥 대충 판결문과 법원연구원 기록으로 보고서로 그냥 찍어내듯이 졸속으로 판결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편법, 제가 볼 땐 불법인데 불법적으로 이런 관행대로 했었고 또 어떤 수사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대법원을 압수수색한다든지 또 대법원의 이런 결정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을 한번 따져본 적이 없잖아요. 따져본 적이 없으니까 불법인지는 알지만 바쁘고 사건도 많고 힘이 드니까 대충 처리했던 것이고 결국은 이번에 판결이 이상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국회의원들이 한번 재판 과정을 따져보다 보니까 이 재판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인 재판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뿐 아니라 다른 대법원 재판들도 불법성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법을 인정했다라고 하면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게 명백하게 불법이 맞다라든지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법을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도 알고 있다라고 하고 그것이 자리가 매우 자연스럽고 좋은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도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지금 대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지금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태도가 대답을 안 해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시간만 지나고 이 문제가 대충 덮어져서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뚜렷하게 대답을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천대엽의 입을 비릅니다. 아마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어정쩡하게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으면 탄핵해봐. 그거는 니들이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못하지.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녹음이 돼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만약 대법관 중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그 자리의 성격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한 명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찬을 했는데 혹시라도 녹음이 되어 있다 없다? 보통 국회의원들은 그런 데 가면 녹음을 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녹음은 안 하죠. 녹음은 안 합니다. 네, 식사하는데 그 자리에 기자가 있었으면 누군가 한 사람 했을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했을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 누가 녹음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녹음을 안 합니까? 왜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우리는 취재할 때 그래도 당사자 동의가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내용 같으면 또 이렇게 레코딩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 그래도 그건 아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그렇게 녹음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녹음된 게 없다면 이제 이 내용이 불법을 인정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또 180도 말을 돌려서 부인을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이 지기현 판사의 그 비위 행위를 대하는 그 대법원 감찰 부서의 그런 행동을 보면 이것도 어차피 시간을 쭉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은 법에 쓰여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에 쓰여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불법이었고 최근에 법이 개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법관이든 아니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불법입니다. 이제 불법적인 재판이고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입장을 이번 국감에서 확실히 이야기해야겠죠. 자기 고백을 해야죠. 아직까지 그것은. 안 나왔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정하기 싫으니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이 사항은 불법이었다. 아니 만약에 본인들이 근거가 있으면 요새는요 그 복사기에 다 1년 번호나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복사했는지 다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이 일단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복사를 했다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죠. 업무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와서 국감에서 제가 뭐 이틀, 3일 동안 복사를 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건 업체에 맡기지 않습니까? 업체에다 용역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 업체에서 이런 돈을 받고 우리가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 사안 관련해서 재판 기록을 지면으로 본 것도 아니고 전자문서로 본 것도 아니고 뭔가 판결문과 요약된 보고서로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닌가라고 계속 이렇게 의혹 제기하실랍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간판갈 각오하고 안 본 거 맞아. 나 끝까지 그렇게 주장할래라고 하면서 정치적 덤띠를 한번 하시는 우리 정계한 대표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의혹 제기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예. 지금 보면은 솔직히 이제 대법원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들 중에 몇 수천 수만 건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대법관 한 명당 9분입니다. 사건 하나가 9분밖에 안 돼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른 사건들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종이 문서가 됐든 전자 문서가 됐든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전원 합의체가 되면은 전자 문서든 종이 문서도 분명히 다 보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에 왔는데도 전자 문서인지 종이 문서인지조차도 제대로 배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취재한 그 바로는 그때 대법관님 어떤 분이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전자문서로도 안 받고 종이문서로도 안 받는데 설령 종이문서로 전자문서로 받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법이다.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봤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조희대의 입장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이 안 봤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 끌겠다. 이 상태에서 질질 시간을 끌면은 시간 끌면 뭔가 대책이 나오거나 해결책이 나오거나 언젠가는 잊어버리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장 기자는 그 현장에 있었던 오찬장의 상황을 너무나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혹시 좌측, 우측, 앞자리, 뒷자리에 누가 앉았는 것까지 다 아십니까? 아니,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는 대법관 한 사람이 그런 내용을 언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법조 전문 기자 출신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네. 절차적 하자 또는 불법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방법 없습니다. 없어요? 예, 방법은요. 이게 다시 이게 일종의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재심을 해야 되거든요. 재심을 하는 절차는 아직까지 이게 완전 재판이 다 끝나야지 또 재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심에 들어갈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것이 항소심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절차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처음 다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절차적으로 불법이 발견되면 무효다라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네. 그럼 무효가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죠. 아니 이렇게 재판한 사례도 없었으니까. 예, 대법원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절차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결국에 이거는 그 재판을 가지고 지금 사건 아버지는 다 항소심에 가 있으니까 항소심 절차에서 다시 재상고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관여한 대법관이나 주도한 대법관은 탄핵 혹은 그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탄핵감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감인데 자 그래서 대법원 내에 있는 지금 대법관을 비롯해서 지금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이 총 13명이죠. 네. 그중에 지금 한 사람은 지금 법원행정처장이니까 재판에 안 들어가고 12명은 지금 이제 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국민들 앞에서 그 당시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원래 대법관은 질문입니다.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위치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장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다 판사 개개인별로 재판관은 그렇죠.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대법원장은 재판 진행 과정 절차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판결에 대한 그런 모든 선택과 책임은 개개인별로 다 지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법관들이 불법성도 알고 이 재판의 부당성도 알지만 조금 대법원장의 어떤 방향에 좀 흔들렸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동안의 대법원의 나쁜 관행, 불법적 관행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본인들의 기득권이 좀 영향을 받고 타격을 전체적으로 이 사법체계 전체에 받다 보니까 비겁한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대법관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는데 아십니까? 저스티스라고 번역. 저스티스. 정의라고 번역해요. 정의. 더 저스티스는 대법관이에요. 와, 말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단어가 아니었구나. 예. 보통 그 판사를 저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법관만큼은 저스티스입니다. 더 저스티스예요. 대법원장은 치프 오브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중에서도 대빵이라고요. 근데 이 대빵 저스티스하고 그냥 저스티스가 그러니까 정의와 최고 정의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고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탄핵밖에 없습니까? 예, 탄핵 아니면 혁명이에요. 자, 이거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긴 있죠. 이게 조금 있다가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걸 바로잡으라고 있는 게 재판소원입니다. 예, 예.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처리를 할 거냐고요. 하급심이 상급심을 향해서 항소심이 고등법원이 서울 고등법원이 대법원을 향해서 너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 있어라고 판단을 못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실은 헌법재판소죠. 그래서 이번 재판 이제 재판 소원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제도는 지금 입법 과정에도 좀 빠져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라고 가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자,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면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밖에 없다. 아니면 탄핵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고법에서 그냥 그 판결문 사이에 은근슬쩍 불법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슬쩍 끼워놓고 그걸 다시 대법원으로 다시 올려보내서 대법원이 은근슬쩍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게끔 만드는 이런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스티스 아니에요. 이건 정의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려서 수프림 코트라고 해가 대법원은 맞죠? 발음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수프림 코트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찌 됐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이래서 이제 지금 이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불법을 확인한 이상 그러면 탄핵으로 가자라고 일단 민주당이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갈수 지금 이제 있습니까? 국정감사기관에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한 것도 아니고 법관들이나 학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당 최고위원이 질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은 대법원의 어떤 공식 입장, 대법원장의 이야기 좀 들어봐야죠. 들어보고 나서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문제라면 하지 마시고요. 저는 대법원에서 답 안 나올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일단 기다리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국정감사 기간에 대법원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대법원도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지금 헌법기관이 탄핵된 지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국정감사 의혹이 제기됐고 일단은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야지.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 아까 지금 탄핵분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방법이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 기구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대법원이 뭉개면 그냥 뭉개는 대로 그걸 바꾸려면 탄핵이나 뭐 형량뿐이 없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소원 얘기를 크게 생각보다 격렬하게 반대를 못해요. 원래로 하자면 재판소원 얘기가 나오면 지금 대법원들이 뭐 거의가 들어눕다시피 심지어는 뭐 판사들도 지금 들어눕다시피 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옛날만큼 그렇게 저항이 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재판소원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이제 끝장난다는 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지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민주당 내부 분위기인데 몇몇 의원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이 상태로 제5위대가 애매모호하게 시간만 끌려고 한다면 결국 탄핵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시간의 문제다. 시점의 문제다.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해명도 안 되고 불법으로 재판을 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끝까지 이제 뭉개고 간다. 그 탄핵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강지호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는 좀 강력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국정감사를 다니면서 국회 직원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그 7만 페이지를 다 읽었다라고 천대엽 그 행정처장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원래 대법원 자체에서 이 7만 페이지 그리고 올라온 모든 내용을 다 읽는 경우가 전혀 없대요. 모든 대법관이 다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받았었던 그 대법관들이 판결했었던 내용들 자체도 그냥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전수조사를 이제 해보자. 그러면 전수조사 해보니까 원래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은 안 보더라. 그러면 재판연구관들이 쓸데없는 다 했다 하면 그 재판 자체가 다 무효가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문제냐고. 이게 큰일이 난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를 그 법원 직원한테 직접 들은 내용이어서 이게 자, 법원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원 직원이 그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모든 내용을 다 읽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전혀 없다라고 대법관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저한테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죠. 제가 더 뭐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법원 직원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전수조사로 가면 이게 물타기가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한 손실 결정 과정의 불법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이 나오세요. 국민들 앞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엘롱 메롱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우리 없었어요. 원래 관행적으로 안 보고 다 원래 재판하는 거지. 대법원이 뭐 대단하다고 대법원이 일일이 다 봅니까? 라고 그냥 차라리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대법원은 아예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게 어떠냐고. 아니 근데 저도 장영진 기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벌써 한 어느쯤 됐으면 대한민국 망했다. 아니 여당에서 사법개혁안 발표했으면 주말부터 시작해서 정말 장난 아닌 공격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기들이 지금 물렸다는 걸 아는 거야. 지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말이 자꾸 혀가 꼬이잖아요. 혀가 왜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기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아 우리 원래 이렇게 합니다 했다가는 지금 모든 재판이 다 불법이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다 봤습니다 하려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종이로 안 보고 전자문서로 봤습니다. 그거는 불법이야. 근데 전자문서로 보려고 하니까 로그 기록도 없어. 어떻게든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변명을 못 하니까 혀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계속 다른 뭐 법원 행정처의 다른 뭐 판사들도 나오고 지금 보니까 천대인 옆에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조병구 판사인데 조병구 판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면은 딴소리를 해요. 제가 조병구 판사가 재판하는 거 꽤 여러 차례 봤는데 저분이 김용 부원장 재판하던 그 재판장이거든요. 그 당시 그 김만배 기자 재판할 때도 저 사람이 했고, 근데 이 사람이 김만배 기자한테 얼마나 아주 매몰차게 야단을 치는지 참 보면 대단한 사람이 정말 매몰차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조병구 판사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대답하는 걸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동문서답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들도 물렸다는 걸 아는 겁니다. 물린 거죠. 지금 이제 물렸는데 우리는 약간 이게 참 우픈 현실로 여러분들 앞에서 좀 막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풀어가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꾸 벌어졌는데 아무도 인정도 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가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녹음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분이 누굽니까? 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장 재판해야 한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공판기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사법부가 국민의힘과 완전 짬짬이가 되어서 이 와중에도 김재호 대변인님 네. 이 와중에도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조의대가 또는 대법원에서 또는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에서 재판 다시 다 시작해라 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형사 소추가 금지돼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아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마음만 먹으면. 저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등법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어떻게 잘못된 고등법원장, 답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법에 대통령 군통수권자는 형사소추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적혀 있는데 법원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저런 답변을 했다고 저는 아니 법에 쓰여 있는 대로 해야죠. 법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되겠죠. 소자 추자에 대해서 저렇게 해석한다고 억지를 부리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장이 나와서 저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이게 뭐냐 평소에 갖고 있는 감정 그대로 그렇죠. 표출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사실 이쯤 되면은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한 분이 그 법원장을 향해서 내란 각오를 한 거냐라고 물어봐야 되죠. 만약에 이 상황이 된다면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일반 형사법 재판을 통해 가지고 퇴직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권을 판사 따위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판사 한 명이. 그럼 이거는
쿠데타에 준하는 건 말이 그대로 그냥 쿠데타죠. 그렇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내란입니다. 그럼 내란을 일으킬 자신이 있다는 거냐라고 되물어봤어야 됩니다. 지금 한 얘기는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자 내란을 합법화하는 말인데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었어야 돼요. 송석준 의원의 조금 전에 질의와 지금 서울고등법원장의 김대웅 고등법원장의 답변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공판기일 추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생사 여탈권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실행하겠다라고 들리는데 어떻게 강 기자는 지금 해석을 하세요? 지금 뭐 법원 내에서 뭐 상권 분립이다, 사법부 독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대답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의 목을 자기가 쥐고 흔들어 보겠다. 전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23년도에 도이치모터스 재판을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김건희를 그 칭하는 대단히 많은 그런 정황들은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 남편이 대통령이었을 때도 김건희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참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제 느낌에는 100% 야당이다 지금. 아니 뭐 사법부가 아예 나서서 사법 대통령 재판 다시 속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쥐도 공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대법원의 불법적인 재판 과정이 드러나니까 고등법원장이 뭔가 좀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거기에 따를 공권력이 있습니까?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아니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예. 그러면 아니 그게 만약에 이럴 거죠. 만약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파 구구들을 모아놓고 그 시위 소요를 벌이겠죠. 제가 내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내린다. 속개했다. 예, 그러면 그 자체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어떤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서 소요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란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 소요가 그냥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그때는 자신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법원 판결을 우리가 집행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들고 나올 건데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 거리는 무력 충돌로 매일같이 벌어지는 그런 황당한 사태 벌어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쯤이 되면은 경찰력을 동원하기도 애매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경찰이? 이건 다 말 그대로 내란 사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법원장이 이딴 소리 한 거는 얘는 정말로 무책임하게 대한민국을 내란으로 몰고 가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저 여기 또 추가하자면 극우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잘 모르는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법관이라는 그 지위가 가지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관심 없는 국민들 같은 경우 이걸 봤을 때 저 법관이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와, 근데 가장 여유 있는 분이 김기호 대변인.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한들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텐데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예요. 저희가 이제 국민 주권 정부고 권력을 가진 집권 세력으로서 굉장히 겸손하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뭐 공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국민 지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민생 현안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국감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와 또 많은 시민단체에서 저 부분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조의대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걸 사실 민주당이 밝혀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치라는 게 명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있으니까 썩은 환부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국민적으로 이게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명분을 가져야 그 다음에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저런 발언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은 그냥 기계적 균형 가지고 공방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니까 본질은 오간데 없어요. 네. 대법원에 있는 그 법대 있지 않습니까? 법대는 일반적으로 견학갈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법대에 올라갈 수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법대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부를 짓밟는 무엇으로 이렇게 사진 보신 거 있죠? 네. 이걸 지금 올라갔던 국회의원이 저한테 저와 통화를 하면서 아니 누구든지 대법원에 이렇게 견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법대는 국민들과 평등하게 모든 국민을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걸 딱 하고는 주진우 의원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맞습니까? 그 이름 잘못하면 주진우 또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짓밟고 있다라고 이제 해버렸는데 왜 언론은 그러면 저런 내용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저 재판 속개 발언이 맞지 않는데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해서 50대 50으로 가느냐 이걸 제가 억울해서 좀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죠. 우리나라 지금 법조 기자들이 얼마나 지금 적폐 친화적으로 변해 있는지 그리고 법조 기자들 자체가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어서 기득권의 나팔소가 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법조 기자들 중에 이제는 봅니까 나름 특별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검사나 판사가 떠버리면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을 마치 법조 기자의 역할로 착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 여러분들 저희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다른 내용도 좀 더 살펴서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4,0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유영수 선생님, 금모래님, 원희30님, 30님, 기차로님, 이루리님, 그리고 차양호 선생님, 강순영님, 이현희님, 이칼님 여러분들 의견을 주신대요. 예, 곤님도 감사드리고 조도현님도 고맙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이 매우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 뭐 지금 계속 왜 몰아가세요? 아니 몰아가지 않습니다. 개인이라 제가 뭐 당 대변인 역할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찔러야 돼. 김지호 우리 대변인에 대해서 늘 응원해 주십시오. 김지호 TV도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장영진 TV 그리고 이번 뉴스에 대표 기자인 강지호 기자도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서 박수 보내주시고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공판이 있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지금 15번째 출석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현장에 우리 지금 강지호 대표 기자께서 다녀오셨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윤석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오늘도 역시 윤석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7월 10일 이후에 윤석열이 윤석열이 구속을 당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나오지 않았고. 네. 그런데 오늘 특이한 이야기를 직위원 부장판사가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기현 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은 가지 않았나? 출석이라고 좀 설득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은 가지 않았나? 다른 곳은 가지 않았나? 예. 변호사님 조금 부탁 좀 드릴게요.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 이게 어디에 출석을 했었냐면 그 10월 15일 날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돼서 이제 갔는데 그것도 보석 심판 때문에 간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게 아마 보석 신청 때문은 맞는데 이게 아마 그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검에서 조사받으라고 나와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출석을 해서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언론에서 막 이것저것 때리니까 오늘 재판에 윤석열이 나올지 안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도 스스로 찔리니까 변호사님들 좀 윤석열 좀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강제 소환된 게 한 번 있었고요. 강제 소환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나갈게. 나갔지. 예, 그게 예. 있었고요. 그 앞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석 재판, 예. 보석 재판은 그건 나갔던 거죠. 이게 예. 두 번을 나갔던 건데 이번에 그 지기현이 그 나오라고 설득했던 이유는 이 내란 특검 때문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나간다고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강제 소환한다니까 이번에는 걸어 나갔던 이유가 다들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교도소장 바뀌고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 조은석 특검이 이 사람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니까 조은석은 분명히 끌어낼 거다.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그래서 진짜 험한 꼴 안 당하려고 제가 걸어 나간 거다. 이런 식의 비아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야 기획지기현 너도 좀 저렇게 한번 해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기현이 그 부분에서 압박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러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나. 아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했던 표현을 그대로 한번 좀 더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다른 곳은 가지 않았나? 출석하라고 설득 좀 해달라. 그렇게 업소입니까? 아니면 그 아주 퉁명스럽게 좀 불만 섞임 이런 걸로 했습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제발 좀 불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기현 부장은 읍소입니다. 부탁드립니다가 대부분이지 뭐 혼내는 게 아이 변호사님들 빨리 부르세요가 아니라 좀 부탁드립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매번 재판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는 재판이 몇 번 정도 들어가셨어요? 지금 윤석열 재판만 따지면 지금 24차 공판인데 제가 이 중에 한 70% 정도 다녀왔습니다. 한 18번 정도. 원래 지기현 부장이 그러면 윤석열 재판할 때는 매우 이렇게 공손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좀 제발 좀 모셔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한다 이렇게 제가 좀 과장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과장이 아니라 뭐 현실입니다. 그래요? 예. 그 사람은 그럼 다른 재판할 때도 그렇게 하느냐? 일반 피고인들 앞에서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변호사님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스타일이라고 제가 따로 듣지는 못했었는데 예. 지금 내란 재판부 지금 3개를 맡고 있거든요. 윤석열 재판, 김용현 재판, 조지호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재판부 지휘를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부탁조예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지 제대로 된 소송 지휘를 하고 있나 의문이 많이 듭니다. 자, 거꾸로 그러면 특검 쪽에서 지금 이제 공소 유지를 하면서 여러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반응은 합니까? 별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이제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 그리고 뭐 증인이 나오더라도 되게 좀 공손한 말투로 좀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완전 내피셜인데 이제 질문을 드리면 혹시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재판하면서 본인이 지금 그 강남룸 사롱 접대 의혹 받고 윤리감사관실에서 막 이런저런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국민적 의혹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걸 좀 혹시라도 느낍니까? 유일하게 이 룬사롱 관련돼서 반응이 왔었던 것은 맨 처음에 보도가 되고 그 다음 재판 때는 본인이 많이 찔렸는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룸사롱 의혹과 관련돼서 그 이후로 전혀 그러한 내색을 비치지 않습니다. 예. 아예 그냥 모르쉐. 모르쇠 침묵이 답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재판정에서 본 판사들은 좀 변호사들이나 피의자들이 좀만 말 장황하게 하면 다 말 끊고 조용하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두 마디를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마디 더 첫 번째 한 마디에서 말 안 들으면 두 번째 말로 가지를 못해요. 네. 그렇게 하던 사람들인데 지기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렇게 재판하면은 참 억울한 사람 없겠구나. 제가 그 법조 기자분들 그리고 이제 법조인분들한테 가끔씩 여쭤볼 때가 있어요. 재판집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느냐. 왜냐하면 저는 재판을 한 1년 정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들이. 이 사람이 다른 재판에서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재판만 유독 부드럽게 한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받는 재판도 판사 까다로워. 좀만 말 길게 하면 조용하라 그러죠. 빨리 끝내라고. 제가- 내가 얼마나 짧게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지금 아까 조병구 부장판사 얘기를 했는데요. 조병구 부장판사가 그 김만배 재판에서 김만배를 얼마나 후려 잡는지 말을 제대로 못하게 그러니까 한두 마디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조병구 부장하고 김만배가 엄청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그렇게 대놓고 화를 내는 게 보통 판사들입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는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물어봤어요. 지기현 판사 원래 이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원래 그런 성향이 좀 있긴 하대요. 근데 요즘에 그게 좀 많이 과하답니다. 자, 평소 때보다 훨씬 과하대요. 예, 그것은 이제 앞으로 좀 우리 강교 기자가 취재를 더 하면서 하고. 근데 이번 주만 하더라도 윤석열 재판이 지금
한 번 오늘 끝났는 게 아니고 내일도 있고 이번 금요일도 있고 3번이나 재판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이제 빨리빨리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내란 재판으로는 이제 2개가 열리고 있고요. 직위원 재판부가 하는 게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추가 기소된 재판이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일주일에 3번 윤석열 재판이 열린 게 이번 처음이더라고요. 네, 예. 2번 주에 2회는 있었으나 3번은 처음이다. 근데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저는 약간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 입으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12월 말에 심리를 끝내겠다. 하지만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증인이 약 한 40명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200일 중에 250일 중에 근데 남은 재판 기일이 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한 70명에서 한 60명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럼 12월까지는 절대 심리를 끝내지 못하거든요. 물리적으로. 네. 아마도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려고 하는 액션이 아니냐. 12월까지는 일단 끝을 내려고 하니까 이제 2번으로는 안 되고 원래 예고되어 있던 거는 대체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걸로 일정이 나와 있었죠. 대체로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그리고 심지어 한 달로 따지면 일주일 정도는 하루 쉬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부터 이제 속도를 굉장히 붙인다는 것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올 안에 어쨌든 결심까지 끝낸다. 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뭐냐면 재판을 하다 보면 보통 한 재판에 증인이 4명 정도 지금 불러오는데 실제로는 2명 하다가 말아요. 1.5명 내지 2.5명 정도 하다가 말거든요. 그럼 나머지 1.5명 내지 2명은 또 와야 된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자꾸 밀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밀린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 기일 몇 개, 2-3개 정도를 잡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한 주에 2번 열리는 게 그래서 2번 열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이 사건을 빨리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늦어지는 거는 맞겠다 이런 수준이죠. 근데 이 상황이 되면은 근데 지금 상황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12월 달까지는 죽어도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아니, 다만 나 2번씩이나 했잖아. 막판에 2번씩이나 했어 라고 해서 생색을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2월 달에 안 끝나는 것도 아유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식의 변명을 대기 위한 수단이다. 아, 너무 지금 직위원부장 쪽에서 지금 대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농담이지만 빨리 속도를 내가 어떤 식으로 윤석열 1심 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위원은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근데 일주일에 이번 주만 이제 3번 정도 이제 기일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이례적이고 최초라고 이제 하니까 뭔가 속도감 있게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기대를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3번 기일이 잡힌 것이 직위원 부장의 재판이 3개 잡힌 것이 아니라 예. 그 백대현 부장이었나요? 예, 백대현 부장 재판이 하나 있는 것이고 직위원 재판은 2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용진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원 자체는 빠르게 재판을 끝낼 생각은 없지만 국민분들한테 나 이렇게 노력했어. 그러니까 12월 날 생색을 내겠다는 거죠. 봐줘. 생색내기다. 심지어 제가 왜 이렇게 느끼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분들은 군인들, 경찰들인데 뭐 소령, 뭐 대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윤석열과 뭐 소통을 했었던 증인들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아마 이 증인들 나오면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거물급에서도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얘기. 예, 거물급은 이제부터 아직 안 점점 나왔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12월 달에 재판 끝낸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근데 이제 12월까지 끝낼 수 없는데 이게 지가 게을러서 천천히 끌어서 안 됐다라고 비판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라고 거짓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남아있는 몇 가지 주제 아주 흥미로운 것인데요. 조금 속도를 빨리 하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가 나왔죠. 지금 이제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본인은 이제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 참 듣기가 이제 좀 불편하던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법사위원인데 그리고 이제 17개 이제 법원 전체를 이렇게 이제 국정감사하는 중에 뭐 이해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서 자기 아니 빠지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이지만 나경원 의원이 저러니까 우리가 놔두 껐다고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누굽니까? 청탁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본인 사건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납바로 사건 관련해가지고 현직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전 장관에게 내 재판은 공소 취소해줘! 청탁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
여러 사람이 다 보는 정말 전 국민이 보는 토론에서 5번 개인적인 청탁이었다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탁의 여왕인데 아니 본인이 뭐 이해충돌 어쩌고 저쩌고 뭐 걸리는 게 없다고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버젓이 집어원장이고 그리고 본인 재판이 지금 판사들이 다 그 재판 하는 사람인데 법사위 와가지고 소리 벼락벼락 지르면서 아니 본인 재판이 아니면 법사위 와가지고 그렇게 놔두껍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놔두껍고 창피해도 감옥 안 가면 장땡이야 이 마음으로 지금 와서 있는 거지? 와 지금 막 기가 떨어져 나가는데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최익진 의원이 김재호 춘천지방원장에게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부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은 나경원 의원의 남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부인과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공직 이해 충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계 전문가분들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 의무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법원장으로서 이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10초만 논평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10초입니다. 네. 저걸 보고 우리는 유체이탈이라고 그러죠. 본인은 그러면은 저게 관련이 없는 사람인가요? 마치 관련 없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 하다못해 수술을 할 때 의사가 가족의 수술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충돌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오늘 저런 일이 해퍼닝으로 끝날지 정말로 이해충돌인지는 판단을 여러분들께 좀 맡기겠습니다. 아마테라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지금 주제가 좀 옮겨가야 되는데요. 네. 대통령실이 아마테라스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인데 일단 이것은 몇 가지가 더 확장된 것인데요. 일본식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이 이번에 이제 나왔다. 이게 확인되었다라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g 대표가 관제에 다다미방을 직접 설치했다. 왜 일본 다다미방을 대통령실에 설치하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감사원은 뭘 했으며 감사를 하면서 발견했을 텐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2층에 다다미를 깔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관저 2층에 다다미방이 들었답니다. 이게 단순히 다다미 방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지금 히노키탕도 있었다. 이거는 이제 히노키탕은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에 윤석열이 아침에 출근하고 술이 많이 취해 있을 때 사우나 시설이 있었다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장 기자 이게 이번에 드러나죠 국정감사에서? 이게 아마 철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퇴거하는 과정에서 이 다다미 부분을 철거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은밀하게 숨겨놓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황당했던 것이 저기 다다미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다다미가 문제가 아니라 저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던 곳인지 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21g도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21g이 설치하자는 무엇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다미 방이 있었다, 히노키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본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민주당에 있는 중진들, 지도부가 대통령실 방문한 거 한번 기억나십니까? 식사까지 했죠. 네. 그 당시에 안에 들어가서 뭘 봤는데 이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국가보안시설이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건물 안에는. 근데 바깥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개수영장 기억나십니까, 강 기자? 기억납니다. 개수영장 있는데 사이즈로 보면 도저히 사람이 가서 올 수 없는데 개가 하지 않았겠는 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일본식 정자. 그 당시 정자라고 했는데 광주 비엔날레에서 설치되었던 설치물이 이쪽으로 옮겨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일본식 정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식 정자, 히노키탕, 다다미 방, 야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지금부터는 소설을 좀 써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 뭐 일본 문화 좋아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본인의 본관이든 간적은 간에 어떤 의미를 두고 설치를 하게 될 것인데 이게 일본과 다 관련돼 있었던 그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언가 뭐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게 예. 그 다다미를 깐다는 게 우리식으로 일본식 장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깔았다는 거는 뭔가 일본식 분위기를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는 탁 떠오르는 게 이거 일본식 신당을 차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신당을 차리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매우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일본식으로 저렇게 치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본식 집은 온돌이 없어요. 네. 화로가 있고 그리고 습도 조절을 하려고 여름철에 다다미가 깔려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집, 그 용산 관저 자체가 그 어떤 새로운 근대 이런 건축물이잖아요. 단열재도 들어가고 또 밑에 온돌도 들어가고 그러면 주택 기능상에 있어서 나무집이 아니기 때문에 다다미를 깔 필요가 없다. 기능상으로 필요가 없다. 그럼 왜 다다미를 깔았을까? 다다미의 느낌을 내가 즐기고 싶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일본풍의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행위를 했었을 수도 있다. 그게 뭐 아까 말씀 종교적인 의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떳떳했으면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뒀겠죠. 네. 근데 본인들도 생각하기에 이걸 그대로 놔둬서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걸 보여줬을 때 굉장히 창피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설치했다가 철거했고 그리고 이 사항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 공사업체나 관련자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입막음을 하고 말하지 못하게 보완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도했던 게 뭐냐? 윤석열의 사우나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사우나 시설은 누구나 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욕을 들어먹고 말지 히노키탕이나 지금 뭡니까? 다다미 방은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본과 뭔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죠. 천공이 원래 일본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천공 사진이 지금 나올 텐데요. 여기 천공이 지금 하고 있는 저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예. 그 뒤쪽에 있는 저게 뭡니까? 그림이.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죠. 이제 아마테라스는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고 이제 일본의 신도의 주신이죠. 예, 천조 대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천조 대신 이제 이런 것이니까 저 어떻게 해서 천공이 뒤에 일본의 일종의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를 탄생시킨 전설의 주인. 우리 같으면 저기에 당군 할아버지. 예. 그 그림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앞에서 천공이 저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지금 뭐 설교를 한다고 해야 됩니까? 뭐 나는 뭐 본인을 강연이라고 얘기를 자, 하던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또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난번에 누굽니까? 건진법사 압수수색을 하면서 희한한 게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비밀법당 뒤쪽에 있는 저게 바로 아마테라스입니다. 아마테라스고요. 바닥이 다다미가 깔린 거. 자, 그렇게 보이죠. 네. 자, 그래서 다다미빵, 히노키탕 그리고 일본식 정자와 관련된 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김건희와 연결되어 있는 무엇이다 아니다 전에 천공과 건진이 아마테라스를 신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뭔가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 그리고 태양의 신 일본의 일종의 국조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런 국가의 조상 이런 뜻이죠.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혹시라도 믿고 따랐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많은 취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문제 제기만 하고 왜 히노키탕과 왜 일본식 정자와 그리고 다다미방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참고로 두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감사원이 애초에 21g과 관련돼서 뭔가 희한한 게 현대건설부터 다 저기 공짜로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왜 발견을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밝히지 않았을까요? 타이거파에 접수되기 때문에 타이거파. 눈 가리고 아웅한 게 타이거파 아닌가. 뭐 수장 이름도 이야기하시죠. 타이거파. 까먹었습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어요. 유병호. 그 타이거파는 생김새 때문에 타이거파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유병호와 타이거들이 호자가 이제 호랑이 호자를 쓴 돌아다니면서 아니 뭐 이제 그 타이거가 어떤 약자더라고요. 이제 예. 자기들 딸에는 호랑이 그 약자가 아니고 예. 다른 뭐 그 감사를 함에 있어서 뭐 정확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약자를 타이거로 정해서 이제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유병호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끈끈한 그런 어떤 특혜도 받고 고속 승진도 하고 정치 공작성 활동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 대해서 면피용 감사를 했고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감사원 관련해서 뭔가 좀 진짜 수사도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불법적인 사항도 많고 어떻게 공공기관 내에 그런 사조직, 범죄 조직단체와 비슷한 단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진상을 규명을 하면 뭔가 많은 그런 타이거파의 전행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타이거파의 전행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내용 더 많은 제보 그리고 뭔가 공익적 이런 제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와야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썩어 자빠져도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감사원이 갔느냐. 그리고 돈 먹은 것도 다 덮어주고 이랬던 거 아닌가요? 지금 나와서 감사원에서 답변하는 거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거, 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다 썩어 자빠졌습니다. 뭐 사법부만 그렇습니까? 감사원도 그렇죠. 이거 바로 잡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매우 중요한 이제 국정 과제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잠깐만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오고 미중 정상회담 열리는데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뭔가 관세 협상과 관련된 매듭을 좀 지을 것이다. 두 번째 판문점에도 갈 것이다. 세 번째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날 때 이재명 대통령도 동석할 수 있느냐 또는 이걸 더 뛰어넘어서 아예 평양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능성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트럼프가 지금 일이 하나도 안 풀려요. 쉽게 말해서 푸틴하고 뭔가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시진핑과 이벤트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걸로 보여요. 남아있는 이벤트는 김정은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김정은과 관련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이벤트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푸틴, 시진핑, 김정은 중에서 누가 가장 싼 값에 이벤트를 할 수 있느냐. 김정은이거든요. 선택지는 이미 그거는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을 끼워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트럼프는 자신이 뭔가 장사를 해야 할 때 옆에 사람 끼우는 법을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대형 이벤트가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저는 관세 협상에서 약간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약간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이제 판문점에서 유엔사죠. 판문점 아예 비워놓고 있고 임진각에 있는 카페도 아예 지금 통째로 비워놓고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데 이제 이 정도면 구체적으로 뭔가 오다가 내려왔다? 일단은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준비를 한다.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여러 번 그런 정상회담이 있었고 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판문점 회담이 제의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미국과 북한 간에 또 한국과 북한 간에 어떤 교류와 소통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시도는 하겠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자, 그것은 이제 북미 간에 쉽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 다 마찬가지죠. 지금 다 뭐 마찬가지죠.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좀 결과물을 내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하는 노력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다가 또 다른 만남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결과물을 낸다? 이것은 너무 좀 시간이 촉박하지 자, 조심스럽게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예측하시는 거 우리 강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까지 뭔가 소개 성과를 얻지도 못했었고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계속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강력하게 나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뭔가 한 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트럼프 측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아마 좀 시도해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도해 본다. 시도해 볼 것이다. 시도해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면 뭐 다 찍게 합시다. 뭐 걸고 뭐 찍어도 좋고 안 걸. 네. 자, 트럼프와 김정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요. 가능성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만날 것 같습니다. 그거 만난다. 네. 만난다 하고 뭐 비판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만날 것 같다 이렇게 여지를 두지 말고 만난다. 저는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노력은 하겠지만 못 만난다. 못 만난다. 저는 만난답니다. 2대2인데요. 제가 이제 정통한 외교 소식통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물밑에서 협상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만나고 평양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몇 개월 전부터 매우 긴밀하게 물밑에서 북미 간에 협의가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 당국에서는 국내에 또 정보기관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뭐 개성공단을 다시 개방하자 말자 노력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단순히 악수만 하고 돌아갔을 경우에는 이것이 일종의 보여주기다라고 보지만 좀 더 시간을 많이 내고 무엇보다도 평양까지 가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앞으로 한반도 정치에 미칠 영향은 실로 대단할 것이다. 과거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만날 때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양국에서 뭔가 구체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느냐라는 걸 해보면 일단 민심과 여론을 한번 떠보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똑같이 있다고 김기호 대변인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 CNN에서 보도를 갑자기 한다거나 한국에서도 언론에 저는 2주 전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저 같은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런저런 이야기가 이제 오가는데 저는 평양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이제 지금도 민심과 여론을 좀 띄워보는 그래서 양쪽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멋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뭔가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열고 싶을 게 맞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겠죠. 특히 지금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은 돌파구가 없어요. 지금 평양을 가든지 김정은을 만나든지 돌파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드시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새 김정은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교활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약간 뭐 어긋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국제 정세 자체가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 참전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옛날에 이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잖아요. 네, 예. 거의 뭐 지금 양안 관계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평화 모드가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쟁 중에 다 각지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서로 신뢰를 가지고 정적적으로 만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좀 살펴보시고요. 시장의 상황에 예의주시하십시오. 너무 이거 무조건 믿고 어디 대북에 뭐 좋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이제 대북 테마주 이런 테마주 이런데 이제 속지 마시고요. 또 그런 정보를 잘 알고 계신다면 판단은 자유롭게 하시는데 어찌됐든 이제 북미 간에 뭔가 이제 물밑 흐름이 확실히 있다라는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무려 4,000분까지 들어오셨으니까 최근에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아이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제가 박수 말씀드리고요.
좋아요도 2,600분이 눌러주시는데 이 방송 현재 보고 계시면 좋아요 좀 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올 밤 새도록 아마 10만 명 정도는 이 방송 계속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감사히 말씀드리면서 강순현님, 윤명상님, 금모래님 그리고 김일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사랑님도요. 김도희생님도 정의로 투쟁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글 보내주셨고요. 정찰병사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생키님도 의견 주셨는데요. 고맙네요. 자, 서진님 고맙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인데요. 단순 보험 가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최적의 보험 플랜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리는데요. 현재 가입한 보험이 여러분께 맞는지 아닌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를 제대로 해드리는 제대로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리는데요. 1644-1236 또는 010-7612-3303 전화번호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신 분들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MSM 더블케어 방송 제가 광고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요즘 MSM 이러면 아마도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케이블 TV 같은 데서 엄청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무릎, 허리, 어깨 관절이 쑤시는 건 당연한데 관절 건강은 여러분들의 삶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스픽스에서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상하제약의 MSM 더블 케어입니다. MSM은 관절과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 식약처에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입니다. 특히 이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MSM과 함께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까지 한 알에 담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관절 건강을 위한 더블 케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만 구기에도 넉넉한 3개월분인데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1+1 구성으로 6개월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고요? 6개월분 전부 가격이 59,900원입니다.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서둘러 주문하십시오. 500세트 한정 판매로 이번 주에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MSM 더블케어 상하제약 제품 59,900원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하시면서 스픽스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요. 김지호 대변인 쪽에도 있는 순면 60수 이불 패드 겸용 스픽스 공동구매 1+1 제품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을에 이불 패드 겸용 제품 쓰시면 좋겠습니다. 강지호 기자 생각보다 정말 방송 잘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점점점 늘고 있다는 거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예. 본인 방송할 때보다 스픽스니까 더 잘하세요. 아, 오늘 그래도 약간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말을 조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와, 어떻습니까? 저런 후배 기자가 쑥쑥 올라오고 하면 긴장감이 듭니까? 아니면 빨리 나는 자치단체장으로 나가고 평론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까? 둘 다지 아니, 뭐. 저는 그냥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화번호를 잘 따서 출연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우리 강지호 기자가 되게 성실해요. 엄청 아, 성실해요. 그래요? 얼굴 보면 아시겠습니다. 성실 그 자체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뭘 하든지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강지호 기자한테 이제 다른 방송에서 좀 나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러면 다른 방송에만 가실 겁니까? 스픽스에 먼저 나오고 다른 방송에도 곁들여서 갈 겁니까? 아, 저는 항상 신뢰와 의리를 중요시해요. 예. 가장 먼저 출연했던 장윤 선배 먼저. 그다음에 무조건 스픽스. 저는 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이야, 큰일 났네. 이제 강지호 기자 여러분 부르실 방송이 있다면 빨리 부르십시오. 이제 한 5번째 가면 아마 출연료 못할 것 같은데 강지호 기자가 지금 내란 재판 그리고 국회 중요한 지금 국정 청문회 뭐 이런 데 직접 다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항상 신선한 정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장용진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뉴스 TV 강지호 기자와 김대호 기자가 함께 만들고 있고요. 지금 김지호 TV입니다. 김지호 TV도 지금 방송을 따로 만들어서 올립니까? 아니면 소셜 라이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소셜 라이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출연한 방송도 거기 아마 올리실 것 같은데 김지호 TV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특히 성남에 계신 분들은 김지호 우리 대변인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내년 6월 달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역전하면 용사들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노영변호사 진행이고 저도 한 번씩 출연해서 새로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